저는 되게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설명하고 명령어도 이더리움하고 똑같아야지. 이더리움의 이제 목적, 왜 이더리움이 생겼냐, 왜 얘가 생겼는지를 시큐리티라는 거를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드리자면은 처음 입문하는 분들을 많이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비싸더라도 먼저 가서 써보려고 하고, 왜 이더리움에 사는 걸 먼저 추천드리냐면은 그 이유는 터틀들을 소개해드리면, 터틀즈는 론스 커뮤니티 내에 크립토에서 아예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크립토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 암호화폐가 흘러왔는지 인문학적, 역사적 관점으로 좀 보게 되는 그런 세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입문자들을 위한 이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질문 같은 게 많이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좀 관점으로 또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유드렸던 리딩 매트리얼스가 있었는데, 첫 페이지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의 백서에서 쓰여진 이더리움의 이제 목적, 왜 이더리움이 생겼냐, 왜 얘가 생겼는지를 비탈리 부테릭이 쓴 글귀인데, 이더리움의 목적은 분산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대체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대규모 분산 어플리케이션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종류의 제작 기법을 제공하며 빠른 개발 시간, 작고 드물게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보안, 다른 어플리케이션과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한 상황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 말고 전문가분들이 또 바로 잡아 주실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더리움이 뭐냐 할 때 또 많이 표현하는 게 이제 월드 컴퓨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월드 컴퓨터가 뭐냐, 그 부분에 앞서서 일단 이더리움이 지금 갖고 있는 위상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은 전체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략적으로 한 20%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5분의 1, 비트코인이 약 46%로 절반 정도 차지했으면 얘는 이제 5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고, 요 그래프가 이제 2013년부터 암호화폐들이 어떻게 시가총액이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대부분 비트코인밖에 없었다가 점점점 2015년에 이더리움이 나왔죠. 처음 나왔고, 이더리움이 갑자기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것들은 잘 보면은 굉장히 다시 이제 줄어들고 있고 시가총액이 적어들었는데, 이더리움은 계속 그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점유율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마크 큐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되게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런가를 이제 좀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더리움을 표현을 할 때 있어서 이제 웹 3.0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2.0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인터넷,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있는데,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좀 중앙화된 그런 서버를 이제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다양하게 많은데, 예를 들어 내가 게임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게임사가 망해서 그 게임 캐릭터가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은행이 그 장부를 기록하는 서버를 갖고 있는데 그 서버가 해킹을 하게서 모든 정보가 이제 탈취됐거나, 사생활 정보들이, 아니면 이제 자신의 돈이 탈취당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게 이 중앙화된 저는 인터넷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웹 3.0이라는 이제 새로운 언어로 해서 결국 분산형 네트워크로서 이렇게 풀어나가겠다. 이더리움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제 세상인 것 같고, 결국 이제 월드 컴퓨터라는 표현이 그림으로 보면 저는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한 노드, 여러 클라이언트, 여러 노드가 같이 운영을 하고 그 분산 노드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 이게 저는 이제 웹 3.0인 것 같고, 하나의 서버가 해킹을 당하든 파괴를 당하든 결국 합의되지 않은 블록은 통과되지 못하므로 다른 노드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는 또 보안성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이 네트워크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이더리움의 웹 3.0인 것 같고요. 여기서 되게 생겨나는 그런 이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파일 중앙화, 또 이제 정말 이제 민주화로 더 가까워지는 모습, 그런, 그리고 페이스북이 일어났던 그런 가장 이제 많은 사생활 침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이슈라든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완전한 이제 자유, 이런 사상들이 또 여기에 들어오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길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백서에도 있는 건데, 이더리움은 정말 이제 탈중앙화 플랫폼이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결국 작동시키는 탈중앙화 플랫폼이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플리케이션들은 프로그램 된 대로 그냥 코딩된 대로 움직이는 거여서 그냥 사람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중앙화된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걸 바꿔버린다든지 그런 가능성 자체를 다 없애버린 게 디센트럴라이즈드 플랫폼인 것 같고, 이게 가능하게 되면서 저희는 트러스트리스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냥 믿지 않아도 되는, 믿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신뢰가 보존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 덕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왔는가?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서 그냥 블록이 추가되면서 그냥 그 변하는 것만 상태만 보여줬다 하면은, 이더리움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저 빨간색으로 친 부분 스크립트 같은 게 들어가서 어떠한 행위가 충족됐을 때 자산이 어떻게 이동이 된다 라는 게 저는 이 이더리움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들을 넣을 수 있게 되고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어플리케이션들까지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어카운트라고 이제 또 백사에 나와 있는데, 이더리움은 기본 내부 암호 연료이다 라고 적혀 있고, 이제 트랜잭션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한다 라고 해서 여러 막 명령어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걸 충족해야 이더리움이 몇 이더에서 몇 이더로 어디로 간다 라는 건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데의 수수료들에 필요한 그 연료가 이더리움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을 오일로, 기름으로도 계속 비유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구조화를 시켜서 보면 어떤 식으로 생겼냐라고 했을 때 레이어 단위로 좀 보는 게 좋아요. 그냥 레이어 1 자체가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저희가 처음에 했었던 비트코인도 레이어 1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도 레이어 1인데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블록들을 연결해서 블록에 계속 거래 내역이 적혀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블록체인인데, 이제 얘의 블록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있었던 거고, 이 합의 알고리즘에 이제 통과된 블록만이 다음에 생성이 돼서 쭉 이어나가는 거고, 가장 길게 이어진 블록이 이제 가장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게 이제 그 장부가 되는 건데, 그럼 분산 장부를 어떻게 써가느냐, 이 규칙이 뭐냐가 프로토콜 레이어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그 장부를 어떻게 쓸 건지가 하나가 이더리움이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다른 장부를 쓰는 방식이 있는 거고, 그 레이어 1 위에 이제 올라가는 애들이 생긴 건데, 사실 레이어 2, 3, 4는 이더리움 덕분에 저는 생겼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저장하는 분산 파일 저장소를 올릴 수 있다든지, 이제 쿼리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정보를 요청하면 어떠한 가공된 정보를 보내주는 그런 다양한 식의 이제 네트워크들을 연결하게 됐고, 결국 마지막 단에 위로 올라가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오스모시스도 D 앱이죠. 덱스라든지 탈중앙화 거래소라든지 정말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게 한 것들이 마지막에 레이어의 D 앱들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제 연산들이 가능하게 어플리케이션처럼 했던 가장 처음 나왔고 최초가 지금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레이어 1에는 이제 검증자 네트워크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장부가 어떻게 잘 작성되고 있는지 이제 검증하는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그 위에는 이제 또 여러 이제 쿼리를 저장하는지 파일을 저장한다든지 그런 네트워크도 있고, 엔드 유저 또 클라이언트 단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베이스 레이어를 뭘 쓰냐 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미들웨어로는 체인링크라든지 이제 오라클 솔루션, 컴파운드, 파이버,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그 위에 이제, 그래서 이게 되게 디파이 글 읽어보시면 레고 블록이라 하잖아요. 결국 그 밑에 애들을 또 안고 그 위에 있는 애들이 또 달려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밑에 거를 기본적으로 기능을 탑재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가보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쓰여요. 뭔가 딱 보면 대부분이 딱 하나만 자기가 모든 기능을 다 추가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거래 지갑인데 내가 쓰는 앱은 근데 거래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근데 그 거래는 사실 유니스왑에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딴 데서 하고 있거나 그렇게 이제 다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약간 블록식으로 암호화폐는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 이제 또 되게 재밌는 게 이더리움 말고 그럼 왜 니어가 왜 만들어지지? 왜 코스모스는 만들어지지? 왜 폴카닷이 나오지? 왜 레이어 1들이 이렇게 스마트 컨택트 플랫폼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자꾸 튀어나오지? 했을 때 결국 확장성 문제라고 하고, 이 확장성 문제는 비탈릭 대리에 따르면 트릴레마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얻을 수 없다. 하나를 선택하면 한 사이드를, 하나의 요소는 포기해야 된다. 확장성, 이제 보안, 그다음 탈중앙화.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수수료도 굉장히 적게 쓰이는 안 비싸게
쓰이게 하는 것들이 좀 확장성인 것 같고,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는 뭐 해킹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좀 탈중앙화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집체가 혹은 소수의 주체가 뭔가 이거를 막 중앙화돼서 개입을 해서 이거 바꿔버린다든지 그들만의 소유로 한다든지, 이게 그런 부분을 막고 싶어서 여러분 사람 네트워크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소수만 또 가정하게 해서 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탈중앙화성은 어느 정도 잃을 수가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노드를 누가 검증하고자 하니 바이낸스에서 임명한 한 소수 한 10개 미만의 노드들이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들이 합의하면은 장부 기록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측에서 이제 그 각각의 이제 면을 선택한 애들이 있는 건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결국 확장성을 포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2.0에서는 우린 이걸 해소했어, 우리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갔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2.0 지금 가고 있는 아직 여정인데, 대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면 아까 같이 좀 확장성을 엄청나게 높이겠어, 빠르게 하겠어 한 게 고사양의 노드만 이제 모은 것들, 하드웨어 성능 자체를 좋은 것만 참여하게 해가지고 서버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솔라나, 이거 걔는 속도가 엄청 빠른 스마트 컨트롤 플랫폼이고, 이제 블록체인도 하나의 블록체인만 쭉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렬적인 블록체인으로 여러 개 이제 샤딩이라는 기술을 하는데, 확장성 문제를 또 해결하고자 하는 게 뭐 니어라는 것도 있고, 이더리움 2.0이 사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체인과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좀 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포카라, 코스모스, 스마트 컨트롤 플랫폼은 이 정도로 나뉘고 있다. 무엇이 정말 이제 구글처럼 대세적인 서치 플랫폼이 될 것이냐, 약간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단연코 이더리움이 대부분의 스마트 컨트롤 플랫폼 중에서도 약간 절반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고, 수많은 디앱들은 다 이더리움에서 우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지금 대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달이었죠. 이 밑에 보면은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병렬적으로 가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그 2.0 왜 우리 안 쓰고 있냐 했으면, 결국 2.0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1.x가 요 파란색의 블록체인, 그냥 단일의 블록체인만 썼다가 이제 병렬적 블록체인을 쓰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게 이제 샤딩의 기술을 씀으로써 확장성 문제를 좀 해소하겠다라는 방법으로 이제 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이라고 불리는 애는 요 맨 위에 비콘 체인, 뚜껑이 약간 컨트롤 체인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 2.0에 노더가 되려면 32 이더리움을 이제 넣어야 됐거든요. 그게 이제 이 비콘 체인을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근데 32 이더리움도 너무 많으니까 그걸 쪼개서 넣게 해주는 서비스들을 제가 알기로 DSRV에서도 제공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업비트나 막 이런 거래소에서도 막 제공해주려 했던 거죠. 하지만 원리상은 32 이더리움을 넣어놔야 내가 이제 노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최소 자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 2.0이 저게 이제 완료가 되면 한 2년 정도 걸린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까지 계속 이제 여러 스마트 컨트롤 플랫폼이 지금 이미 나온 애들은 우린 이미 해소했어 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전쟁을 할 거고, 컨트롤 플랫폼 사이에 누가 잘 된 건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게 하드겠죠. 누가 이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 정말 좋을까. 결국 이더리움의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뒤에 어플리케이션이,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큰 가치를 줄 수 있다라고 보았고, 그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나,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컨트랙트를 계약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제 강력하게 설정 관리하게끔 하는 금융 어플리케이션. 저는 이게 2015년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진짜 너무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가 디파이인 거죠. 실제 지금 가장 이더리움을 번성하게 만들었던 게 디파이였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처럼 돈을 보내고 돈을 저장하고 이걸 내 가치를 보관하는 수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걸로 파생 상품도 만들어서 특정한 상황일 때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거나, 아니고 신탁 같은 것도 달게 하고 했는데, 일단 금융에서 먼저 이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왔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를 이제 준금융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금전이 관여돼 있지만 상당 부분 비화폐적인 면이 존재하는 계약을 이에 해당한다. 이에 좋은 예로는 어려운 연산 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할 때 자동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계약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투표와 분권형 거버넌스와 같이 금융과 관련성이 아예 없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럼 DAO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지금 변화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생각하고, 그 세 가지의 대표가 이제 요 세 가지거든요. 디파이, NFT, DAO.
얘네가 다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게 됨으로써 다 그 위에서 지금 생겨난 애들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이제 불필요한 중개자를 제거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컨트랙트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만약에 내가 집을 사려 했다면 뭐 앨리스와 밥 사이에 앨리스가 집 사는 사람이고 밥이 집을 파는 사람이면 항상 중개업자가 껴야 되고 그다음에 집 계약서에 대한 계약서도 봐줘야 되고 변호사가 뭐 보험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세상에서는 그냥 코드 as law라고 해서 그냥 코드가 법이다. 그냥 그 기존 헌법 자체는 이제 코드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린 코드에 적혀져 있는 대로만 행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거는 변호사 낄 필요 없이 다 이 분산 컴퓨팅의 합의 알고리즘대로 이루어질 거야라고 되는 그런 세상.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편리해진 세상이 된 걸 수도 있죠. 누군가 안 껴도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 POW랑 POS라는 개념이 있는데 POS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또 이더리움 2.0의 핵심 또 변화입니다. 이더리움 2.0이 선택한 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분 증명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디파이에서 되게 유명했던 애들이 초창기 저는 이제 유니스왑에서 되게 간단한 스왑 단 두 개의 토큰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가 나오고 그게 엄청 되게 잘 떴고 그 다음에 많이 또 쓰였던 디파이 애들은 제가 알기로는 컴파운드나 대출해주는 거 내가 이제 이더리움을 맡기고 그럼 이제 다이를 빌리거나 1달러에 패깅되는 다이를 빌리거나 아니면 이더리움을 맡기고 비트코인을 빌리거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컨트랙트로 가능하게 됐죠. NFT도 엄청 커지고 있죠. 저희 NFT 붐 일어났을 때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NBA 탑샷, 그 농구 카드 하면서 논스에서 엄청 붐했었고 그 농구 카드 샀던 사람들 몇 명이 엄청 또 부자가 되면서 와 저거 뭐냐 논스에서 엄청 저희 DSRB 난리 났었어요. DSRB 다 농구 카드 뽑고 있고 누구 막 이거 전 재산 베팅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었는데 이게 또 하나의 큰 실용 사례 리얼 유스 케이스의 하나로 지금 또 뜨고 있고 다 이제 NFT 하면 솔직히 이제는 알잖아요. 다 한 번씩은 들어봤고 non fungible 토큰이라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어서 이 부분은 그냥 토큰마다 다 다른 희소성 있는 토큰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DAO도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럼 어떤 내러티브를 봐야 되냐 이제 정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치 저장의 수단 뭐 디지털 곰, 금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되게 이 일렉트릭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뭐 5가지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트랜잭션 수수료니까 얘는 원자재 같은 애가 될 거다. 뭐 오일이다 얘는 디지털 상에서. 아니면 스토어 밸류 얘도 이제 비트코인처럼 돈을 저장하고 싶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결제 네트워크다. 아니면 얘는 이제 스테이킹 리워드가 나오니까 계속 돈을 만들어주는 주식 같은 이제 금융자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디지털 컨트리다 이거는 그 디지털 국가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5번이 제일 맞는 개념이라고 요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각각의 국가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가는 또 화폐를 찍어내고 그 화폐를 쓰는 것에 가치가 다 쌓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 국가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이더리움 자체는 이더리움 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 거고 결국 유니스왑을 쓰는 데서도 수수료인 이더리움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플랫폼 상에서의 가치들은 결국 생산량, 총 GDP처럼 생산량으로서 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라는 소셜 컨트랙트라는 그 국가에 이제 또 저희는 가상 공간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나라에 GDP가 있고 그 나라에서 M2 돌아다니는 그 국가의 화폐를 그 나라의 GDP로 나눠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70% 정도 됐고 뭐 어떤 나라는 뭐 200% 됐고 일본 같은 경우에 그걸 평균 내보니까 112% 되더라. 그래서 이더리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A, B, C, D가 GDP의 분류고요. 1 트릴리언 달러가 한 1000조 정도 되니까 한 2경 정도 되겠네요. 네, 근데 뭐 2000조에서 2경 정도까지 되는 그 클래스 분이 있고 이제 각각의 그 퍼센테이지 광의 통화로 봤을 때의 밸류를 보면은 뭐 가장 적게는 이제 한 뭐 700조부터 시작해서 가장 크게는 뭐 정말 3경 6천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이더리움이 400조 정도 가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A의 가장 작은 것만 해도 뭐 2배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얘가 진짜 일반 국가처럼 뭐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금은 뭐 90배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900배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 내러티브를 보느냐에 따라 밸류에이션 방법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접근법을 좀 알려드린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기초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하면서 틀렸거나 좀 또 보강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일단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들 레이어 1, 레이어 2 얘기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뭔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 확장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플라즈마라고 하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블록체인 그거를 플라즈마라는 그런 사이드 체인으로 먼저 시도하려고 하는 게 2017년부터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이 사이드 체인의 블록의 밸리디티를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수준이 이더리움과 완전히 동일하느냐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던 플라즈마는 그걸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즈마 블록은 이더리움 수준의 시큐리티를 가질 수 없다. 시큐리티라는 걸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드리자면은 게임 이론적으로 내가 이 블록체인을 공격하는데 얼만큼의 비용이 들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솔루션들이 이제 2018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얘는 사실상 이더리움이랑 똑같은 시큐리티를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니까 애초에 우리가 프로토콜 스펙으로 정의를 한 이더리움은 L1이라고 하고 이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동한 또 다른 블록체인들인데 이거는 프로토콜로 정의한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한 블록체인들을 L2라고 하자. 그래서 L2는 더 정확한 정의는 이더리움과 완벽히 똑같은 시큐리티를 가질 것이 첫 번째 리퀘어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너무 잘 들었고요. 잘 들었고요. 너무 중앙하셨어. 발표자가 1시간을 얘기했어. 제가 대학교 강의를 많이 하면서 이제 처음 입문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탈중앙이 뭐냐와 스마트 컨트랙 그리고 디파이하고 AMM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오늘 개념을 잡고 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탈중앙화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이고 이 개념은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구나. 쉽게 예를 들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 독재 국가가 있고요. 민주주의 국가가 있어요. 독재 국가는 잘 되면 정말 잘 발달하죠. GDP 기준으로는 싱가포르이 독재 국가지만은 굉장히 잘 살죠.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독재 국가 중에서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평균으로 내면 이제 독재가 좀 잘 안 된다고 볼게요. 민주주의는 느리고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않지만 되게 잘 되죠. 되게 잘 되죠. 우리는 독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달러는 미국이 찍어요. 찍으면 그냥 써야 돼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은 달러를 더 찍어요. 달러를 찍으면 제 주머니에 있는 달러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 찍은 달러 어디로 가게요? 일단 우리 주머니는 아닌 것 같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금리를 누가 정하죠? 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보험도 그렇고 게임도 그래요. 뭐 리니지 무슨 버전이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써라 하고 뭐 오늘부터 뭐 아이템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은 이게 국가면은 이건 독재인 거죠. 그래서 은행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요. 이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많았고 아무리 멋진 게임이 나왔어도 그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탈중앙화가 아닌 거는 잘 되긴 하는데 한계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 정복을 했다고 치고 화성에서 화폐를 만들어요. 일단 US 달러는 아닐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더리움을 화성의 화폐로 정하면 비탈릭 부테린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좋아할까? 반면 비트코인은요? 사토시가 없잖아요. 혹은 도지코인도 주인이 없잖아요. 근데 US 달러도 주인이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탈중앙화가 없어야 무제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 코스모스가 이제 허브고 그 주변에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코스모스도 지금 레이어 1이고 그 위에 첫 번째 웹을 하나 만든 게 지금 그 덱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정의는 레이어 2의 정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 리퀘어먼트는 이게 레이어 1과 완벽하게 동일한 시큐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거를 폴리곤은 만족이 안 됐던 거죠. 왜냐면은 폴리곤 매틱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드 체인이었기 때문에 매틱이 사라지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돈을 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사이드 체인이죠. 이건 사실 뭐 컨트롤버설하지 않습니다. 오시스모시스는 아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 이제 아토미 허브, 코스모스 허브 체인으로 알고 있고 여러 돈을 갖고 그 돈마다 이제 각각의 또 거버넌스를 수립을 각자 알아서 할 수 있어서 허브와 종의 공통점은 이제 코스모스 SDK라는 공통 개발 언어, 공통 개발 툴을 쓰는 게 이게 얘네들의 특징이고 뭐 테라 쪽도 코스모스 SDK로 만들어진 코스모스의 존들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오스모시스도 사실 같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얘도 존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으로도 좀 만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뭐 덱스 거래소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을 잘 짜서 올리면 돼요. 코스모스는 오스모시스 같은 거래소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텐더민트 SDK 있으니까 이거 가져다가 직접 만들어. 우선 코스모스에는 스마트 컨트랙이 없어요. 코스모스 위에다가 스마트 컨트랙으로 은행을 만들 수도 없고 뭘 만들 수도 없어요. 텐더민트 SDK 가져다가 오스모시스는 그걸 가져다가 직접 만든 거고요. 그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스마트 컨트랙이 아니고 프로토콜에 박혀 있어요. 그 사상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위에다가 다 올릴 수 있는데 너는 다 갖고 나가세요. 다 갖고 나가세요. 근데 여기가 좀 이더리움하고는 좀 생태계가 좀 달라요. 여기 조금 말을 조금 애드를 하면은 여기에 트러스트리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들이 생겨요. 이더리움 트러스트리스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 트러스트리스라고 하잖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만큼 트러스트리스 하냐는 이더리움의 시총의 한 몇 퍼센트 정도 트러스트리스하다. 왜냐면은 내가 비트코인 650조 정도 있으면 거래소들을 다 엿먹을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니까 이더리움에서 위에서 한다면은 이 제일 큰 시큐리티만큼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하자. 사실 트러스트리스는 시큐리티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건데 이 얼마나는 게임 티어리티컬 하기 얼마냐다. 존 간에 그럼 이건 존 A가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는 얼마야? 존 B가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는 얼마고 허브의 시큐리티는 얼마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격을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지점들이시죠. 트러스트리스에도 또 공격을 또 받는 요소 중에 하나는 전 세계 단 한 개만큼의 노드만 살아남아도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탈중앙 진영에서의 생각이에요. 사이드체인이나 롤업이나 이 레이어 2, 이 뭔가 새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 간의 어떤 관계를 좀 알고 싶어요. 그 단어 어떻게 좀 비슷비슷하게 좀 쓰이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레이어 2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사이드 체인이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매틱이 공격을 받아서 데이터를 갑자기 안 내놓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걸 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GK 롤업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라면 모두나 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게 데이터는 이더리움 위에 올리자. 블록체인은 상태를 변경하는 컴퓨터예요. 상태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태를 변경하는 트랜잭션들이 적용이 되면 새로운 상태가 나오는 건데 이전의 접근 방법은 이 새로운 상태의 모든 값들을 이더리움 위에 스토리지로 저장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접근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더리움에서는 이게 전 세계에 수만 명 아니면 수십만 개의 노드들이 똑같은 스토리지를 다 같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럼 스토리지 뭔가 새로 쓴다는 거는 사실 되게 비싼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면 야 스토리지 이렇게 많이 쓰는 형태로 가면 안 돼. 내가 구동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루트 값만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줄게. 얘가 맞는지는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고 걔가 틀린 거를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하면은 챌린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문제가 이 데이터를 안 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원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롤업은 이 데이터를 트랜잭션의 콜 데이터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트랜잭션을 보낼 때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스토리지에 기록은 안 되더라도 그냥 담겨서 보내지는 것만으로도 사실 모두에게 데이터는 전파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는 전부 이더리움 위에 올리고 기록은 하지 않고 이 스킴을 롤업이라고 해요. 롤업에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업데이트된 블록의 밸리디티가 맞다라고 하는 검증을 영지식 증명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굳이 어떻게 되는지 뒤에 다
안 알려주더라도 암호학적으로 맞아라고 증명할 수 있는 영식 증명을 써서 프로토콜상으로 바로 맞다고 할 수 있는 게 ZK 롤업이고, 상태가 A가 있고 상태 B가 있고 이 중간에 트랜잭션 데이터를 전부 다 줄게 라는 측면에서 나온 게 이제 옵티미스틱한 접근법이다 해서 옵티미스틱 롤업. 플라즈마 같은 사이드 체인과 다른 점은 플라즈마는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사이드 체인 오퍼레이터가 들고 있었으면은 이번에는 이 블록을 제출할 때, 사이드 체인 블록을 제출할 때 있었던 트랜잭션 데이터도 전부 같이 다 제출해야 된다. 검증 가능하게. 옵티미스틱 롤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사실은 스캠을 뭔가 했는데 걸렸을 때 플래시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캠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다 오케이 하다 넘어간다고 이렇게 봤는데 맞나요? 저희는 표현을 프로드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고요. 그래서 프로드가 발견되면은 그 프로드를 프루프해서 이 프로드가 있었던 블록을 제출했었던 사람을 슬래시할 수 있다 이건데,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다 넘어가는 거 맞고요. 있으면은 바로 슬래시 되는 거죠. 근데 있는지는 모두가 다 데이터가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게 프로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프라우드인지 그 드라이런을 해서 플래시 콜을 보내는 그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거를 토큰 모델로 풀까 어떻게 할까 뭐 사실 계속 그건 있는데, 지금은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드 운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이더리움이 노드가 이제 하나로 연결돼 있고 상태가 다 동시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각각 노드마다 네트워크 상태나 이런 게 다를 텐데 어떻게 뭔가 밴드위드나 스로프시나 레이턴시가 다 하나로 그래서 한 번에 다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업데이트되는 속도도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몇 초 안에 다 같이 싱크가 되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남아공에 있는 블록이랑 우리가 있는 블록이랑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역 때문에 차이가 꽤 나고요. 그래서 전문가. 전 세계 사람이 다 인정하는 블록인지는 확인하려면 좀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100번째 블록까지 왔고 101번째 블록이 한국에선 이렇게 생긴 게 나오고 저기 미국에선 다르게 생긴 게 나오는 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나눠졌잖아요. 먼저 생긴 놈이 한 칸 더 길잖아요. 긴 쪽이 인정을 받아요. 포크 초이스 룰이라고 해요. 어떤 포크가 맞는지 고르는 룰이 프로토콜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POW는 이 포크 초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뒤집기 어려울까라는 접근으로 포크 초이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일 긴 놈이 맞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달려있는 게 제일 많은 놈이 맞는 포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근데 POS로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합의를 사람들이 투표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포크 초이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크 초이스 앤 파이널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마이너들이 쟤는 길이가 요만큼이고 쟤는 길이가 요만큼이네? 그러면은 전 세계 마이너들이 자동으로 일로 몰려가서 얘만 자동으로 살아남고요. 쟤는 자동으로 도태돼서 죽어요. 근데 이 마이너들은 왜 긴 쪽으로 가냐면요.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교통정리를 잘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소프트 포크가 났을 때 혼란스럽지 않고 내가 어느 줄에 서야지 돈을 더 많이 받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그쪽 줄에 쓰게 됩니다. 줄이 길다는 건 더 많은 마이너가 여기 몰렸다는 거고 해시파워가 더 많이 몰렸다는 거기 때문에 해커가 이걸 해킹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짧은 줄보다. 그래서 자연히 교통정리가 됩니다. 아까 그 전 세계가 싱크한다고 그랬는데 블록 생성 타임이 너무 짧은 애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매틱이 2초거든요. 2초면 이거 POS이기 때문에 POS에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블록을 만드는데 제가 블록을 만들 상황이에요. 그럼 트랜잭션 이렇게 담아가지고 도장 찍어주세요. 밸리데이터 분들 이렇게 도장을 다 받아와야 되는데 이걸 다 받은 다음에 최종 사인 한 번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2초 내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블록이 좀 늦어져요. POS 체인 중에 블록이 5초 타임인 거는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블록이 생성이 미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스당하면은 거래가 완성이 안 되니까
POS에서는 순번이 있거든요. 블록 생성해가지고 2장 찍어주세요, 2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봤는데 너무 오래되면은 제 다음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이 기다리다 정해진 시간 이상 동안 제가 완료를 못하면은 이분이 다시 그 블록을 만드세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으니까 여기에 훨씬 진화한 버전 1 지금 이제 이더리움 위에선 돌아가고 있어요. 유니스왑을 옵티미즘이라고 하는 레이어 2 위에서 사용해보면 깜짝 놀라요. 뭐지? 이게 왜 나한테 바로 인스턴트 파이널리티를 주지?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모든 걸 코드로 다 실험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프로토콜 자체를 컨트랙으로 모두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너무 다양한 프로토콜을 재밌게 실험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옵티미스틱 롤업도 나오고 지게롤도 나오고 하는 건데 옵티미즘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인스턴트 파이널리티라고 하는 거는 오퍼레이터가 이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디파짓을 이만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유빈이가 저한테 트랜잭션을 보냈어요. 오케이, 너의 트랜잭션을 113번째 블록에 71번째 반드시 넣어줄게 라고 확약을 하고 서명을 줘요. 근데 만약에 제가 113번째 블록이 제출이 됐는데 거기에 71번째 유빈 트랜잭션이 없어서 전 슬래시를 당하는 거예요. POS에서는 순번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생긴 블록이 딱 받자마자 이게 맞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방식으로 또 할 수 있다네요. 이 논스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다 그냥 개발자분들이 뭐 하는지 모르실 텐데 엄청 중요한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그게 또 글로벌 표준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뭐 오스모시스 같이. 공방님이 네. AMM은 알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거 설명해 주세요. 디파이 그 일드 파밍에 빠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빠져 있어서 전적인 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전체 블록체인의 98%는 디파이고요. 디파이 갖고 이자 농사하는 거고요. 1%는 NFT 갖고 프로필 사진 바꾸는 거고요. 나머지 전체가 1%예요. 뭐 보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걸 공부하시다 보면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갖고 뭘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체인이 혹은 서로 다른 파워들이 연결이 되면은 그 파워는 더 증대된다는 것을 인터넷을 보고 검증이 됐어요. 야, 이거 비트코인도 똑같겠다. 연결을 하자. 연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밸류의 연결과 데이터의 연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의 연결이 그렇게 힘들대요. 밸류의 연결이라도 하자. 이거를 해주는 데가 거래소죠. 근데 거래소는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사고 나서 내 돈을 주지도 않고 우리가 믿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다 거래소를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덱스라는 게 나왔어요. 이더리움을 어떤 친구는 파는 놈은 1억에 판다고 그러고 사는 놈은 100원에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오더북이 만나질 않네요. 아하, 거래소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거래소도 그거 안 맞는데요.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거라네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양쪽 컵에다가 한쪽 컵에는 이더리움을 채우고요. 한쪽 컵에는 테더를 채워요. 이더리움을 부으면 반대편에서 테더가 흘러 넘쳐요. 가치가 같으니까 여기서 반 정도 부으면 요거에 반 정도가 흘러 넘쳐요. 비율이 지금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유빈님이 이 상황을 보면은 저 사람 실수했는데? 라고 하고 요거에 반을 붓겠죠. 이게 테더거든요. 테더에 반을 부으면 이더리움 이만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빈님은 테더 조금 넣고 이더리움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유빈님이 이득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치가 시장가에 근접해지겠죠. 풀을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드실 수 있고요. 나는 종강코인을 만들고 종강코인 하나는 이더리움 100개야. 뭐 이렇게 세팅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반대되면은 돈을 걸라 이거예요. 돈을 넣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AMM이고요. 요렇게 가치를 교환하는 방식이 유니스왑에서 대박이 났고요. 그럼 누가 여기다 물을 부어 놓을 거냐 처음에. 그게 리퀴디티 제공자인데 물을 부어놓은 사람은 0.3% 수수료를 가져가요. 근데 이게 마치 키움증권에서 주식을 거래하면은 키움증권이 몇 % 가져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돼 있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거래소거든요. 이 거래소의 주인은 여기다가 물을 부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거죠. 유니스왑 거래소의 주인은 유니스왑이에요? 아니죠. 거기다 물을 부은 사람이겠죠. 모든 사람의 것이 돼요. 그래서 디파이 공부하시면 이제 AMM이 필수적으로 나올 거고 왜 자꾸 1대1로 넣으라는 거야?
왜 리퀴디티 제공자는 수입이 생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 수수료를 먹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MM이 처음엔 덱스 모델이 이제 거래소처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게. 이게 오더북이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AMM 모델은 오더북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부으면 나오는 거니까. 아까 수시를 얻는 게 이제 파밍인 것 같아요. 아, 여기다 거버넌스 토큰을 위에다 얹어주거든요. 애용하고 있긴 한데, 마음 한께서 좀 무섭기도 하고. 저는 되게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경제가 되게 다양하게 실험되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은행에서 1,000조를 지금 딱 찍습니다. 그 다음에 1,000조를 무조건 그냥 국민한테 똑같이 나눠줘요. 그러면은 분명히 1원의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전체적인 커뮤니티한테는 부가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거를 인센티브랑 프로토콜에 컨트리뷰션 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얼라인 하는 거예요. 프로토콜에 더 열심히 컨트리뷰션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훨씬 더 인플레이션 된 걸 더 많이 줍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컨트리뷰션을 계속하면 난 더 받기 때문에 약간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이야기는 진행 중인데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런 실험들을. 네. 이더리움 2.0으로 나가는 확장성 문제 좀 해결하려고 2.0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POS로도 바뀌고 계속 블록 64개 뭐 블록체인들이 생긴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이더리움 2.0을 완전히 이제 트랜스퍼가 되는 시기가 온다면 세 분이 보시기에 다른 체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시장은 알 수 없는 것 같고 우선은 왜 크립토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사실 저는 원래 항상 먼저긴 한데, 그렇게 해서 크립토가 하고 싶으시다라고 했을 때 왜 이더리움에 사는 걸 먼저 추천드리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인 없음을 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일 좋아하는 이더리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스시스왑인데, 스시스왑의 셰프노미는 사토시처럼 사라졌습니다. 근데 셰프노미가 없더라도 심지어 이번에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리더였던 지로엑스 마키도 떠났고요. 주인이 진짜 없는 거죠. 솔라나 테라 이런 데서 하면은 지금은 시장이 트레이더들이랑 시장이 이제 매우 뜨겁기 때문에 잘 되죠. 근데 거기서도 과연 주인 없음이 성공할까? 자본이 이제 충분해졌으니까 그 자본을 가지고 생태계를 계속 이끌고 나가다 보면은 개발자들도 생기고 생태계도 생기고 언젠가는 이제 또 커뮤니티가 이제 성장을 많이 해서 그런 데서도 주인 없음이 통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미지수라는 거죠. 안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청사진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자유주의자들한테는 제일 알맞는 놀이터는 자유주의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추천을 그런 식으로 드리죠. 공부할 때 제일 헷갈렸던 게 있어요. 웹 3.0.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말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웹 3.0은 마케팅 용어예요. 그 웹 표준은 www에서 정하거든요. 이게 3.0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www3c에 가입된 회원들이 아니에요. 제가 웹을 개발해서 잘 알고 있어요. 웹 3.0은 뭐 데이터의 민주화다, 뭐 하나의 컴퓨터다, 뭐 전 세계가 단일 통화로 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표준은 아니에요. 사실상 마케팅 용어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딱 한 줄 요약으로 본인은 why 이더리움이다의 답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얘기해 주시면은 그리고 듣고 저희는 맞추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더리움 말고 대안이 없어요. 이더리움 말고 대안이 없어요. 그쵸. 이더리움이요. 하나 표준이고요.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설명하고 명령어도 이더리움하고 똑같아야지 개발자 커뮤니티 환영받거든요. 이더리움의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냥 표준이에요. 네. 다 말씀드렸어요. 프라하에서 이제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세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느끼는 이더리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로 설명해주는 단어였어요. 왜냐면 똑같은 걸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니까. 근데 그거를 관통하는 거는 사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근데 그 끝까지 파고들면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DF 때문에 Y 이더리움인 것 같아요. 결국 이더리움을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제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D앱이 결국에 종국에는 정말 인터넷 오브 블록체인, 정말 모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D앱으로 다 넘어가는 순간이 올 것 같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후보는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먼저 가서 써보려고 하고, 결국 D앱은 누가 사용하느냐, 결국 이제 사용자 유저들이 이제 D앱을 쓰니까 D앱으로 나오는 거고, 유저들의 어둉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더리움인 것 같습니다. Y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전문가분들 너무 잘 모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시간이 되게 바쁘신데. 감사합니다.